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하게 된 건가? 그리고 이 청년의 이 장윤기라는 범죄자의 이제 행각을 부모가 알고 있었다면 이게 좀 뭔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다니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비 경찰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분들이 놀랐던 거는 네. 그 장윤기의 자취방이라는 데를 이제 그 압수수색 뭐 그 가봤는데 네.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자취방에. 네. 그러니까 거기 먹고 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 네. 왜냐하면 그 앞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의 주인이 예. 장윤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기를 거기서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뭐 원룸이니까 예. 사실 얼굴도 알고 뭐 거기에 뭐 하는 건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예, 예.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리얼돌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일종의 범죄 공간 같은 거예요. 아, 장윤기의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장윤기의 범죄 뭐라 해야 돼? 범죄 실행 공간? 예, 그런 거죠. 예. 연습 공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경력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윤기 아버지는 진흥팀장도 했고 네. 베테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베테랑 수사관이었는데 네. 그걸 몰랐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의 그런 범죄 사실을 그런데 본인은 예. 그냥 나랑 윤기 사이 안 좋아요. 몰랐어요. 번호도 박경감 팀장한테 받아서 갔어요. 전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이 안 된다. 예, 부모 자식 간에. 예. 예. 그러고 부모 자식 문제가 아니라 예. 장윤기의 행태 자체가 예. 계속 범죄 저질러 왔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도 봐야 돼. 근데 사이코패스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사이코패스를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장경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PCR 테스트의 핵심적인 게 고등학교 때의 생활 기록부나 고등학교 때의 어떤 사항입니다. 근데 장경감은 애초에 이걸 초각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 처벌받지는 않죠. 왜냐면 본인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나온 PCR 테스트가 이 장윤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전 신뢰를 못 하겠다. 근데 이제 수사를 해본 이제 그 전직 검사 이제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을 찌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간간히 입증할 수 있겠냐. 물론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입증이 그렇죠. 된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을 했었거든요.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칼 문제가 아니라 예. 요 행위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이 뒤로 이걸 했을 때 예. 질식간간의 행태를 띈 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지원 검사님은 예. 아직 그거는 모르시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뒤로 이걸 해서 질식시켜서 질식간간. 예, 이렇게 질식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초크 건다고 막 그런 예.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뿌리치우고 그 다음에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지검에서는 요걸 먼저 본 겁니다. 이제 질식하려고 했던 어떤 본인의 행동. 그렇게 찌르고 그 다음에 문제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 이게 뭐랄까 그 생활화됐다고 해야 되나? 범죄의 생활화? 범죄가 몸에 밴 거죠. 끔찍하네요 정말. 네. 근데 그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좀 형사 사건들을 많이 특히 이제 피해자 변론을 많이 하시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 장윤기 사건은 어느 정도나 끔찍한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제가 본 사건 중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할까요? 정말 약간 믿기 힘들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직전에도 그 외국인 분에 대해 성범죄를 하고 그분을 스토킹하다시피 계속해서 그분을 해치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피해자분을 발견을 하고 또 쫓아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전략을 바꾼 걸 보면 갑자기 자백을 하고 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반성문도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준비한 거고 타의도 발견되고 뭐 이걸 보면 지금 본인은 원래는
강간 목적 살인의 의도였다가 그냥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게 실패를 하니까 지금은 계획 범죄라도 벗어나 보자. 그래서 양형상 우발 범죄라고라도 주장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네. 본인은 지금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네. 지금도 굉장히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네. 찾고 있다. 자기 살리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의심이 좀 되는데. 그럼요. 당연히 예. 그렇게 하고 예. 전략은 일반 살인에서 강간 살인을 못 바꿨으니까 강간 살인에서 이지만 강간이지만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심신미약적인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발적으로 강간을 했다라는 쪽으로 아, 바꾸는 거죠. 또 예, 예. 예, 전략 자체가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반성문에 나오는 개념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자극하는 요소들이죠. 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예. 그렇게 썼어요. 예. 반성문. 예. 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 예. 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실 때 이렇게 뜬 거예요. 완전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뒤에 비교를 피해자.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죠. 예. 정상이면 거꾸로 해야죠. 피해자 가족부터. 그러면 혹시 해야죠. 이 반성문도 좀 그 뭐 큰아버지가 됐든 뭐 아버지가 됐든 경찰 출신 또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됐을 그러니까 본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진심이 안 담겼다고. 예. 왜냐하면 그 어순과 그 내용 속에 네. 본인의 동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의 동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네. 예. 그 얘기가 없다는 것은 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야 되는 예. 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없어. 예. 그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는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처벌 안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예. 내용은 이미 마사지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서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고 했다라든가 피해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죠. 안 믿는데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을 조사를 많이 한 경찰들은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어떤 그래서 의미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예. 말 그대로 예. 자포자기해서 내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눈도 보이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랬다는 겁니다. 상투적인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 예. 과거의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예. 신림동의 범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경찰은 예. 이게 상투적인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범죄자들 너무 많이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예. 전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렇군요. 예. 그 심리 상태 뭐 그냥 범죄의 일상화, 범죄의 생활화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과거에 뭐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영향, 뭐 어떤 그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영향 이런 걸 받아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것은 윤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말하자면 그의 어떤 상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는 권위주의적인 직업을 가진 그것도 그 집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권위적입니다.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것도 못 돼? 경찰 그것도 못 돼?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시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위적인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보통 그것의 일탈로서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형태로 미국에서도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 가족인데 연쇄 강간 살인범이네. 실제로 자꾸 보니까 전직 경찰이었고 연쇄 강간 살인범이에요. 그 왜 그런지 연구를 했더니 그런 겁니다. 일종의 열등감,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 반항심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뱉고 또 얼마나 그 범죄를 잘합니까? 얼마나 회피를 잘합니까? 네. 그 가풍 속에 살았는데.
아, 근데 진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언론, 특히 이제 검찰은 이 사건이 이제 5월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 이런 끔찍한 사회 사건이었어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정치면으로 이제 신문에서 옮겨오면서 보안 수사권 논쟁이 됩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끔찍한 범죄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암장됐어. 그러니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서 이런 사건들이 암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여러 언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형사 사건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거죠.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 아버지한테 수면제 먹인 뒤에 스마트폰을 훔쳐서 비대면 대출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매가 있는데 이것도 검찰의 보안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이제 이런 등등의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번에 검찰이 보안 수사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 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서 수사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 먹고 내부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점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갑자기 튀어서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건을 프레이밍하는 거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40분 동안 얘기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나오잖아요. 소년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막 달려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은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의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건이냐? 네. 저는 거기서부터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경찰 가족이 있고 모든 사건에서 경찰들이 마음 먹고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상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케이스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이 모든 수사에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느냐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냐? 이 부분도 사실 논의를 해야 돼요. 네.